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파산했어. 연대보증을 잘못 썼어. 라고 말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서서 집을 나갔고 그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 내내 그를 원망하며 살던 어느 날, 침대 밑에서 낡은 검은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망치로 자물쇠를 부수고 열었을 때 8억 원이 찍힌 통장과 함께 한 장의 진료 기록과 일기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떠난 진짜 이유는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춘 진실은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어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희수는 5평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아온 지 벌써 3년째였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낡은 싱크대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는 게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홀짝이다 보면 문득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희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 그녀의 남편 강민호는 어느 날 갑자기 연대보증을 잘못 썼다며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희수에게 차갑게 이혼을 통보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죠. 30년 동안 꾸려온 가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희수는 남편이 떠난 뒤 모든 걸 혼자 정리해야 했어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희수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깨서 빚을 갚았고 결국 이 좁은 원룸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플로리스트 공방을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희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 사이에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새치가 부쩍 늘어났어요. 손등에는 얼룩덜룩 검버섯이 생겨 있었습니다. 희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날도 희수는 원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월세가 올라서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희수는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문득 손에 무언가 묵직한 게 걸렸습니다. 그녀가 힘을 주어 끌어낸 건 낡은 검정색 여행 가방이었어요. 먼지가 잔뜩 쌓인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희수는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3년 전 강민호는 집을 떠나기 직전 이 가방을 침대 밑에 던져놓고 갔어요. 그때 그는 차갑게 말했죠. 파산 서류하고 낡은 옷뿐이야. 그냥 버려. 희수는 당시 너무 화가 나서 그 가방을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오면서 무심코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던 거였죠. 희수는 가방을 끌고 나와 거실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희수는 가방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버리려면 확인이나 하고 버려야겠지. 희수는 가방에 자물쇠를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희수는 부엌에서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3년간 쌓인 원망이 폭발하듯 그녀는 자물쇠를 향해 힘껏 내리쳤어요. 노후를 망친 당신의 추악한 자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어. 쾅! 자물쇠가 부서지며 가방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희수의 손이 멈췄어요. 가방 맨 위에 놓인 건 두툼한 은행 통장 2권이었습니다.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죠.
예금주 윤희수, 잔액 4억 원. 희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두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예금주 강은서, 잔액 4억 원. 희수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파산했다던 남편의 통장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희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파산자가 아니었어? 그럼 3년 전 그 이혼은 날 향한 배신이었단 말인가? 희수는 통장을 꼭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을 더 뒤적였습니다. 통장 아래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희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카메라, 내가 20년 전에 당신한테 선물했던 거잖아. 그때는 좋았죠. 남편 민호는 유명한 화가였고 희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민호가 그림을 그릴 때 쓰라고 희수가 용돈을 모아 사준 카메라였어요. 희수는 카메라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아냈어요. 아니야. 지금은 추억에 잠길 때가 아니야. 희수는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옅은 푸른색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강민호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희수는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료 기록이었어요. 환자명 강민호 만 58세. 진단명 전측 두엽 치매. 진단일 2021년 10월 14일. 희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병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치매라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섬뜩했어요. 희수는 바닥에 흩어진 통장과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병에 걸렸던 거야? 희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럼 3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게 다 연기였던 거야? 희수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딸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야,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줄래? 아빠 얘기인데 내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 희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과 진료 기록 서류를 꼭 움켜쥐고 딸을 기다렸어요. 3년간 쌓인 오해와 분노가 이제 막 새로운 진실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서는 엄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1시간 만에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은서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희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바닥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서가 다가가자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은서는 통장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 순간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4억 원이요? 엄마 이름으로? 은서는 두 번째 통장도 펼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4억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파산했다면서요? 희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침대 밑에 있던 아빠 가방을 오늘 열었는데 이게 나왔어. 은서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푸른색 진료 기록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서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치료사로 일하면서 여러 환자들을 만났던 은서는 전측두엽 치매라는 병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측두엽 치매. 2021년 10월 진단?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시기는 아빠가 갑자기 성격이 변하고 차가워지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은서는 진료 기록을 더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병의 진행 속도, 예상되는 증상들, 그리고 예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어요.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병은... 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희수가 물었어요. 은서야, 그게 대체 무슨 병이니? 치매라는 건 알겠는데.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뇌의 전측 두엽 부분이 손상되는 병이에요. 기억력보다는 성격이나 행동이 먼저 변하는 치매예요.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3년 전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은서는 가방 속을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어요. 가죽 표지가 달아 해진 일기장이었습니다. 은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 여기 아빠 일기장이 있어요. 희수는 황급히 은서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일기장을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2021년 10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전측 두엽 치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병은 나를 서서히 짐승으로 만들 것이다. 기억을 잃기 전에 먼저 성격이 변할 것이다. 공격적이 되고 충동적이 되고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희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희수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내가 짐승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은서에게도 마찬가지다. 딸이 아빠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할 수는 없다. 희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어요. 결심했다. 희수가 나를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 깨끗하게 미련 없이 떠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희수가 나를 증오하게 만들어야 한다. 연대보증 사기로 파산했다고 말하면 희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나를 증오해라, 희수야. 나에게서 도망쳐라. 내가 망가져가는 걸 보는 것보다 나를 악당으로 여기는 게 내게는 덜 고통스러울 테니. 희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꼭 안고 흐느껴 울었어요.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은서도 눈물을 닦으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일기장에는 그 후로도 계속 민호의 고뇌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희수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지, 그 처절한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연대보증 사기는 없었다. 나는 파산하지 않았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희수와 은서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8억. 이게 내가 평생 모은 전부다. 이 돈으로 희수가 편하게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 은서가 행복하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희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그녀가 남편을 향해 쏟아붓던 원망과 증오가 모두 남편의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희수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3년 전에 아빠가 갑자기 성격이 변했던 거 기억나세요?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호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희수에게 차갑게 대했어요.
희수는 그게 파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전측두엽 치매의 초기 증상과 희생을 위한 연기가 뒤섞인 결과였던 거예요. 엄마, 우리 아빠를 찾아야 해요.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서야, 아빠는 우리가 찾아오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떠나신 거잖니. 엄마,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해요. 아빠 혼자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희수는 은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희수는 8억 원이 든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돈은 민호의 피땀 어린 유산이었어요. 희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함부로 쓸 수 없어. 아빠가 우리를 위해 남긴 돈이니까.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수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말했어요. 이 돈은 그대로 두자. 그리고 아빠를 찾아보자.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희수예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시어머니, 나 여사는 3년 만에 걸려온 희수의 전화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긴 침묵이 희수의 가슴을 조였어요. 한참 후, 나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수야, 내가 왜? 희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그 검은 가방을 열었어요. 통장도 봤고요. 진료 기록도 다 봤어요. 전화기 너머로 나 여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당장 찾아뵐게요.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어요. 희수와 은서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나 여사는 여전히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홀로 살고 계셨어요. 희수는 3년 만에 찾아가는 그 집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나 여사는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들어오거라. 나 여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희수와 은서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희수는 가방에서 통장과 진료 기록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나 여사는 그것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알게 됐구나. 희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나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아드님의 오만한 희생 때문에 저희 노후는 3년간 지옥이었어요. 왜 저에게 선택할 권리를 빼앗으셨어요? 희수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은서가 엄마의 손을 잡았지만 희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5평짜리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왔어요. 꽃을 팔아서 끼니를 때우고 밤마다 혼자 울면서 그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요? 어머님은 그걸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나 여사는 고개를 들어 희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하다, 희수야. 정말 미안하다. 나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민호가 날 찾아왔을 때 진단서를 들고 왔었어. 그리고 나한테 부탁했지. 엄마, 희수한테 차갑게 대해달라고. 희수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달라고. 희수는 나 여사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민호는 울면서 말했어. 자기가 곧 짐승처럼 변할 거라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차라리 미움을 받고 떠나는 게 낫다고. 나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희수야. 내 아들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걸 지켜봐야 했어. 그리고 너한테 모진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했어. 희수는 나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3년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나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가 집을 나가던 날 나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 엄마, 희수만은 꼭 지켜달라고. 희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라고. 나 여사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어요. 너라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희수야. 민호의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어. 희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나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은서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 후 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 민호는 자기 행방을 철저히 숨겼어. 하지만 나 여사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엽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끔 주소 없이 엽서를 보내왔어. 설악산 풍경이 담긴 엽서들이야. 희수는 황급히 엽서들을 펼쳐봤습니다. 은서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엽서마다 아름다운 설악산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 호수, 산 정상의 모습들이었어요. 은서는 미술치료사답게 엽서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아빠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은서는 엽서 속 그림들의 구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필체 변화도 살펴봤어요. 초기 엽서는 글씨가 또박또박했지만 최근 것으로 보이는 엽서는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호수가 있는 외진 소나무 숲을 좋아하셨어요. 이 그림들을 보면 비슷한 구도가 계속 반복돼요. 희수는 은서의 말을 듣고 엽서들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호수와 소나무가 담긴 풍경이 많았어요. 희수는 나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 엽서들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거라. 그리고 꼭 우리 민호의 마지막 곁을 지켜다오. 희수는 나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찾아서 데려올게요. 약속드릴게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당장 강원도로 가요. 저도 같이 갈게요. 희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서야, 너는 공방 일을 봐줘야 해. 그리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잖니. 엄마,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아빠가 더 중요해요. 희수는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희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꼭 반드시 찾을 거예요. 희수는 이틀 후 강원도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은서는 공방 일을 정리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희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산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희수의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 당신을 찾을 수 있을까? 3년 만에 만나면 당신은 날 알아볼 수 있을까? 희수는 가방 속 엽서 뭉치를 꺼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악산 인근의 작은 도시, 그곳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터미널 근처의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어요. 방은 좁았지만 창문 너머로 설악산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수는 일찍 일어나 엽서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자주 그렸던 풍경을 찾기 위해 지역 갤러리와 화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갤러리에서 희수는 주인에게 엽서를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아시나요? 갤러리 주인은 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솜씨가 좋은데요. 하지만 이 근처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분은 못 봤어요. 희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갤러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민호를 본 적이 없었어요. 희수는 화방도 찾아갔습니다. 물감을 사러 오는 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하지만 화방 주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물감 사러 오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들 인터넷으로 주문하시거든요. 희수는 며칠 동안 설악산 인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민박집도 찾아가 보고 작은 식당들도 들러봤어요. 하지만 민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희수는 점점 지쳐갔어요. 여관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완벽하게 자신을 숨겼구나. 나조차 찾을 수 없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희수는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아무리 찾아도 아빠가 안 보여. 엄마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거기로 갈게요. 다음 날 은서가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모녀는 여관방에 앉아 엽서들을 다시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은서는 미술치료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엽서의 그림들을 분석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화가로서의 아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희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화가 이전의 목수였잖아요. 아빠가 젊었을 때 목조 건물 짓는 일을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화가가 되기 전 목수 일도 잠시 했었어요. 그는 손재주가 좋아서 집을 짓는 일을 즐겼습니다. 아빠는 분명 자신의 손으로 지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을 거예요. 은서의 말에 희수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모녀는 곧바로 지역 부동산과 건설 관련 사무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작은 건축 사무실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민호 씨요? 아, 그분이라면 기억나요. 한 10년 전쯤 호숫가 임대용 목조 오두막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어요. 희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오두막이 어디에 있나요? 사무실 직원은 지도를 펼쳐 호수의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설악산 북쪽 외곽에 있는 작은 호수예요. 거기에 오두막 세 채가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희수와 은서는 서둘러 그 호수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을 버스를 타고 그렇게 2시간을 달려 호숫가에 도착했어요. 호수는 정말 외지고 조용했습니다.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여기. 엽서 속 풍경이랑 똑같아요. 은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호수와 소나무,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모습이 엽서 속 그림과 똑같았어요. 희수는 호숫가 나루터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묶여 있었고 나이든 뱃사공 한 분이 그물을 손질하고 계셨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희수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민호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혹시 이 사람 보셨어요?
뱃사공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 양반. 그림 도구 들고 가끔 배 타러 오시던 분 아닌가? 희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뱃사공은 호수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소나무 언덕 위에 낡은 오두막이 있어요. 그쪽으로 자주 배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희수는 뱃사공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뱃사공은 흔쾌히 배를 내주었어요. 희수와 은서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은서가 노를 저었고 희수는 멀리 보이는 언덕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정말 저기 있는 거야? 배가 언덕 아래에 닿았을 때 희수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모녀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희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드디어 낡은 목조 오두막 세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수는 첫 번째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은서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사람이 사는 것 같진 않아요. 희수는 두 번째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희수는 민호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분 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분은 못 봤는데요. 희수는 실망했지만 마지막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오두막이었어요. 오두막 앞에는 낡은 이젤이 세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물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희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오두막 안은 어두웠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희수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캔버스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당신. 희수의 목소리에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호였어요. 하지만 희수가 기억하던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3년 사이에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희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희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민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희수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쉬어 있었습니다. 희수는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하지만 민호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 보지 마. 민호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이 짐승 같은 내 모습을 보지 마. 희수는 멈춰 섰습니다. 민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파산자야. 너의 노후를 망친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그렇게 기억해. 그렇게.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희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민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만든 파멸도 이병도 상관없어요. 희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당신의 그 마음을 믿겠어요. 나의 삶에서 당신을 지워버릴 권리는 당신에게 없어요. 민호는 희수의 품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고통이, 외로움이, 그리고
사랑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희수도 남편을 꼭 안은 채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희수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미안한 건 저예요. 당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저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문 앞에 서 있던 은서도 참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딸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은서야. 은서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호는 딸의 등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참 후, 세 사람은 진정을 하고 오두막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희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의 손은 너무나 앙상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혼자 어떻게 지냈어요? 민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그림만 그렸어.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릴 수도 없었지만 희수는 오두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는 미완성된 그림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희수와 은서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희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당신은 우릴 그리워하면서도 혼자 있으려고 했던 거죠?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곧 너희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나 자신도 아닌 존재가 될 거야. 그런 모습을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희수는 민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날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의 노후를, 너의 삶을 내가 망칠 순 없어. 희수는 민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당신이 제 노후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하는 게 내 노후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민호는 희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희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가방을 열었어요. 통장도 받고 일기장도 다 읽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 알게 됐구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우릴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다 알아요. 아빠가 파산자가 아니라는 것도, 그 모든 게 우릴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도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서야. 내 결혼식에도 못 가게 됐구나. 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결혼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빠가 더 중요해요. 희수는 오두막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민호가 3년 동안 홀로 버텨온 곳이었어요. 희수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당신과 함께 살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놀라 희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너의 공방은 어떻게 하고? 희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방은 은서가 맡아줄 거예요. 저는 당신 곁에 있어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민호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희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희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수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희수야. 민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희수는 돌아보았어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떠나려 했어. 너를 지키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희수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수는 일찍 일어나 오두막 안을 정리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희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희수는 낡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았던 오두막은 너무나 황폐했어요. 희수야, 그만해. 내가 이런 걸 할 필요 없어. 민호가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처럼 만들 거예요. 민호는 희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벽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희수는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난 곧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이 될 거야. 나 때문에 내 노후를 망치지 마. 민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희수는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아니야. 가끔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면 무서워. 내가 너한테 해를 끼칠까봐 무서워. 희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희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희수는 놓지 않았어요. 당신, 제 말 들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이자 친구로 곁에 있을 거예요. 민호는 희수를 바라봤습니다. 희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법적인 구속은 없어요. 저는 그냥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친구예요. 민호는 한참을 희수를 바라보다가 결국 진정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희수는 민호를 침대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사흘 후 은서가 다시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큰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미술 치료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은서가 밝게 웃으며 오두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딸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은서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미술 치료사잖아요. 민호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서야, 내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아빠랑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의 작은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희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민호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어요. 은서는 아버지와 함께 미술 치료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민호는 갑자기 캔버스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손이 말을 안 들어. 그는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절규했어요. 붓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희수와 은서는 놀라 민호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은서가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호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나는 화가야. 그림을 못 그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희수는 민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화가 이전에 내 남편이에요. 은서의 아버지예요. 그림을 그리든 못 그리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호는 희수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그의 등을 다독이며 함께 울었어요. 은서도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은서가 제안했습니다. 아빠, 우리 함께 그림을 그려요. 제가 아빠 손을 잡고 함께 붓을 움직이면 아빠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그림이 아니잖니. 은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우리 가족의 그림이에요. 아빠 혼자만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림이에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가족 공동 작업이 시작됐어요. 은서가 민호의 손을 잡고 희수가 색깔을 골라주며 세 사람은 함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민호는 희수나 은서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그림의 구도나 색감에 대한 감각은 놀라울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는 캔버스를 보며 여기는 더 밝은 색이 필요해. 또는 이 선은 더 부드러워야 해라고 정확히 지시했습니다. 아빠의 예술적 감각은 아직 살아있어요. 은서가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민호는 캔버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뭘 그릴까요? 희수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밭을 그리고 싶어. 희수는 의아해했습니다. 해바라기요? 왜 해바라기예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났던 그 겨울이 너무 추웠어. 그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는 따뜻한 여름의 해바라기를 보고 싶어. 희망이 가득한 해바라기 밭을 그리고 싶어. 희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부터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 나 여사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직접 원하셔서 요양원에 모셨었는데 요양원에서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아온 거였어요. 나 여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어머니를 보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알아보는 듯 했어요. 엄마. 나 여사는 아들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민호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 여사는 희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희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희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제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나 여사는 오두막에 하루를 머물다 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의 정신이 잠시 맑아졌습니다. 그는 희수와 함께 호숫가를 산책했어요. 호수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희수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민호가 물었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당신이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제가 지나가다가 당신 그림에 반해서 말을 걸었죠.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예뻐서 나는 그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 희수는 웃으며 민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거짓말. 당신은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호숫가를 걸으며 30년 전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날은 민호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날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민호는 마침내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해바라기 밭 한가운데 희수와 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호는 마지막 붓질을 하고 나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됐어. 이제 다 그렸어. 민호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수와 은서는 완성된 그림을 바라봤어요. 그림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 아름다워요. 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내가 남기고 싶은 전부야. 해바라기 그림이 완성된 다음 날 은서는 아버지를 위한 본격적인 미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간단한 스케치 활동을 했어요. 선을 따라 그리기, 색칠하기, 그리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은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파란색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종이 위에 선을 그어나갔습니다. 선은 삐뚤빼뚤했지만 민호는 집중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아빠.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은서의 격려에 민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호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는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뭘 그리고 있는 거야? 민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은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천천히 하면 돼요. 하지만 민호는 갑자기 크레파스를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그림이 아니야.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어요. 희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화가였어. 그런데 이제는 선 하나도 제대로 못 그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희수는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훌륭한 화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호는 희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서는 옆에서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한참 후 민호가 진정하자 은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함께 그림을 그려요. 제가 아빠 손을 잡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캔버스 앞에 앉았어요. 은서가 민호의 손을 잡고 희수가 색깔을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여기는 더 따뜻한 색이 필요해라고 말하면 희수가 주황색 물감을 건넸어요. 은서가 민호의 손을 이끌어 부드럽게 붓을 움직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작업할 때는 민호의 예술적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구도를 정확히 지시했고 색깔의 조화를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맞춰나갔어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 그래, 거기야.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연하게. 민호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은서는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정성껏 붓을 움직였어요. 희수는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술가예요. 병이 당신의 영혼까지 빼앗아갈 순 없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작은 캔버스에 꽃 한 송이를 완성했습니다. 붉은 장미였어요. 민호는 완성된 그림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뻐. 정말 예쁜 장미야. 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 장미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민호는 희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수? 내가 처음 청혼할 때 선물했던 장미야. 희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민호는 붉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희수에게 청혼했었어요. 그 기억을 민호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 후 은서는 아버지와 함께 호숫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질녘의 호수는 아름다웠어요. 석양이 호수에 반사되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예쁘네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있고 싶어. 은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맙다, 은서야. 너처럼 훌륭한 딸을 둬서 아빠는 행복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희수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그림을 그릴까요? 희수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빠. 내일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려요. 그날 밤 희수는 잠들기 전 가방 속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버렸던 가방에서 발견했던 그 카메라였어요. 희수는 카메라를 들여다보다가 안에 필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희수는 마을에 내려가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받아봤을 때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사진 속에는 희수와 은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떠나기 직전 몰래 찍었던 사진들이었어요. 희수가 공방에서 꽃을 정리하는 모습, 은서가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희수는 사진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민호는 떠나면서도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완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그날 이후 붓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게 내가 남기고 싶은 전부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희수는 완성된 해바라기 그림을 벽에 걸었어요. 그림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희수와 은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여름 햇살 아래 펼쳐진 해바라기 밭,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당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희수가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날 밤 민호는 유난히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더니 낯선 표정으로 희수를 바라봤어요. 여기가 어디죠? 희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이 사시는 곳이에요. 오두막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두막. 그리고 당신은 누구시죠? 희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희수예요. 당신의 친구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앉아 희수가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밥 드세요. 희수가 숟가락을 민호에게 건넸지만 민호는 숟가락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희수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손을 잡고 숟가락을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밥을 떠서 민호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민호는 순한 아이처럼 희수가 떠먹여주는 대로 밥을 먹었습니다. 희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벽에 걸린 해바라기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저 그림 예쁘네요. 민호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그린 그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완성한 그림이에요. 민호는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희수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 사람, 웃는 게 예쁘네요. 저예요. 그림 속 사람이 바로 저예요. 희수가 말했지만 민호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림을 바라보며 계속 미소 지었어요. 신기하게도 민호는 희수와 은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신이 그린 해바라기 그림만큼은 매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희수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은서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가 낯선 사람을 대하듯
은서에게 인사했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어요. 희수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아빠는 지금 많이 아프신 거야. 엄마, 아빠가 저를 몰라보세요. 은서는 한참을 울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저 은서예요. 아빠 딸이에요. 민호는 은서를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 예쁜 이름이네요. 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희수가 뒤따라 나갔어요. 은서는 호숫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아빠가 저를 몰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희수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아빠는 지금 병과 싸우고 계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빠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저를 잊어버려도 저는 아빠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은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서는 그 미소를 가슴에 새기며 오두막을 떠났어요. 이제 오두막에는 희수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희수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오직 민호의 간병에만 전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호의 얼굴을 닦아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몸을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희수에게 의지했어요. 고맙습니다. 민호는 가끔 희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수는 항상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느 날 저녁 희수는 민호가 버렸던 가방에서 발견했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희수의 행복한 미소. 그것이 내가 평생 가장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다. 희수는 일기장을 민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당신 들리세요? 제 행복한 미소가 당신이 가장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래요. 민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수가 그 구절을 읽어주자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희수를 바라봤습니다. 희수야. 민호의 입술에서 희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희수를 알아본 거예요. 희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네, 저예요. 희수예요. 민호는 희수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다시 멍한 눈빛으로 돌아왔어요. 희수는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았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저를 잊어버려도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는 민호의 얼굴을 닦아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희수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민호가 그림으로 남긴 사랑의 온기가 이 추운 겨울을 견딜 힘을 주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매일 해바라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희수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희수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미소만큼은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오두막 주변으로 눈이 소복이 쌓였고 호수는 얼어붙었어요. 희수는 매일 아침 장작을 패서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가끔 희수가 손을 잡아주면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창밖 좀 보세요.
희수가 커튼을 열자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앉았어요. 민호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두 손으로 남편의 손을 감싸 쥐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 오후 민호는 유난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해바라기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리고 희수에게 고개를 돌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 희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민호는 희수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희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희수는 민호의 얕은 숨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희수는 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희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희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희수야. 민호가 희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희수는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알아보겠어요? 민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고생시켰어. 미안해. 희수는 눈물을 흘리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민호는 희수의 눈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나는 이제 편해질 거야.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벽에 걸린 해바라기 그림을 바라봤어요. 내가 그린 그림.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야. 너의 행복한 미소를 남길 수 있어서.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희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따뜻한 햇살이 오두막 안을 밝게 비쳤어요. 민호는 그렇게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희수는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민호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이제 고통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내 사랑. 희수는 한참을 그렇게 민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희수예요. 아드님께서 오늘 아침에 편히 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나 여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가 이제 편해졌구나. 나 여사는 눈물 속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났구나. 며칠 후 민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민호의 유언대로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나 여사와 은서 그리고 희수가 민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민호가 마지막으로 그린 해바라기 그림이 영정 옆에 놓여 있었어요. 나 여사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희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희수야, 고맙다. 내가 우리 민호에게 마지막 사랑할 권리를 돌려줬어. 희수는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은서도 할머니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를 마친 후 희수는 민호의 유골을 들고 호수로 향했습니다. 나 여사와 은서도 함께였어요. 희수는 작은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민호가 사랑했던 그 호수였어요. 당신 여기가 좋으시죠?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곳에서 영원히 쉬세요. 희수는 민호의 유골을 호수에 뿌렸습니다.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호수 위로 흩어졌어요. 햇살이 재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마치 민호가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배에서 내린 후 희수는 은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서야, 아빠는 파산자가 아니었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남기고 간 화가였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엄마. 아빠는 영웅이었어요. 희수는 서울로 돌아온 후 민호가 남긴 5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민호의 피땀 어린 유산이었으니까요. 희수는 은서에게 2억 5천만 원을 물려주었습니다. 은서야, 이건 아빠가 내게 남긴 사랑이야. 행복하겠어. 은서는 통장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 목도 써야죠. 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 돈을 다른 데 쓸 거야. 아빠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며칠 후 희수는 오두막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조심스럽게 벽에서 떼어냈어요. 그리고 오두막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민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곳이었어요. 당신 여기서 행복하셨나요? 희수는 빈 오두막에 대고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어요.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수는 해바라기 그림을 오두막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그것이 민호가 이곳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언젠가 누군가가 이 오두막에 와서 그 그림을 보고 여기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랐어요. 희수는 오두막 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안녕, 당신. 편히 쉬세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동안 희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앞을 보며 살아가야 했어요. 민호가 원했던 것도 그거였으니까요. 희수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민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희수는 다시 플로리스트 공방으로 출근했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공방은 은서가 잘 관리해 놓았어요.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고 손님들도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돌아오셨어요? 은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희수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그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희수는 공방에서 꽃을 다듬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호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꽃을 정리하다가 문득 민호가 생각나면 희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편안한 곳에 계시겠죠? 어느 날 희수는 과거의 공방, 단골 손님이었던 김지훈이라는 남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희수보다 3살 어린 55살의 대학 교수였습니다. 희수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김 교수님도 안녕하셨죠? 김지훈은 예전부터 희수에게 호감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희수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조심스럽게 관심을 표현했었어요. 희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희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교수님, 감사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희수는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가기로요. 민호가 남긴 사랑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주 후
희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남긴 4억 원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싶었어요. 강민호 희망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전측두엽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재단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희수는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미술 치료 지원과 간병 비용 지원을 계획했어요. 민호가 받았던 은서의 미술 치료가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희수의 말에 변호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희수는 주변 지인들에게 민호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민호의 연대보증 사기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희수는 하나하나 사실을 설명했어요. 사실 우리 남편은 파산한 게 아니었어요. 전측두엽 치매 진단을 받고 저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희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희수 씨, 정말 대단한 사랑이네요. 그리고 희수 씨도 정말 훌륭하세요. 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남편이 남긴 사랑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몇 달 후 은서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희수는 딸의 예복을 입혀주며 말했어요. 예쁘다, 우리 은서. 정말 예쁘구나. 엄마, 오늘 아빠가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희수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아빠는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 은서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결혼식장 입구에는 민호가 마지막으로 그린 해바라기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희수는 오두막에서 가져온 그 그림을 은서의 결혼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림 옆에는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 강민호 화가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린 마지막. 작품하객들은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했습니다. 그림 속 희수와 은서의 행복한 미소가 오늘 결혼식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희수는 재단 활동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퇴행성 질환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위로를 전했어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희수의 진심 어린 위로는 많은 가족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재단은 점점 성장했고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1년 후 희수는 민호의 추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민호가 생전에 그렸던 작품들과 마지막 해바라기 그림이 전시됐어요. 전시회 제목은 사랑의 마지막 붓질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 여사도 요양원에서 나와 참석했어요. 그녀는 아들의 그림들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구나. 희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는 훌륭한 화가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전시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민호의 이야기를 다뤘고 그의 희생적인 사랑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전시회 수익금은 모두 강민호 희망재단에 기부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수는 공방에서 혼자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희수는 가위를 내려놓고 해바라기 그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당신 보이세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희수는 그림 속 자신의 미소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들었던 지옥은
결국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게 만든 천국이었어요. 그날 밤 희수는 민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민호의 글이었어요. 희수야, 내가 떠난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너의 행복한 미소가 나의 마지막 그림이고 나의 영원한 기쁨이야. 희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희수는 그 별들 중 하나가 민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수는 평소처럼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햇살이 공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희수는 장미 꽃다발을 만들며 평온하게 웃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자 희수는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희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통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민호가 남긴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꽃을 손질하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요. 햇살이 희수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미소를 더욱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그토록 그리고 싶어 했던 희수의 행복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는 이제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민호를 향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민호가 남긴 사랑에 대한 희수의 대답이었으니까요. 봉사와 나눔으로 채워진 희수의 노년은 그 자체로 민호의 희생이 꽃피운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